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권의 뒷부분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환희와 윤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 사건이 1부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토지 전체의 핵심 인물인 서희가 여러 험난한 여정들을 헤쳐나가는데 이 부분에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마을에 두만아비와 봉기가 남게 됩니다. 이 두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환희는 일부에서 구천이로 살아왔습니다. 이 구천이는 자신의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에 엮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김계주, 윤씨 부인, 그리고 동학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별당아 씨와 같이 도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별당아 씨에게 자신의 헌신하면서 지낸 이야기가 일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별당아 씨가 죽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9장 거린이 전한 말, 10장 왕씨의 동학장수, 11장 대면을 통해서 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환희는 별당아 씨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얽매여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병이 들어 기동을 못하고 자리에 누운 뒤 매일 꽃같은 순서로 되풀이해온 일이다. 이 별당아 씨를 씻기고 단장해주는 일을 환희가 도맡았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건한 의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러다가 잠든 것처럼 별당아 씨 혼자서 죽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10장의 왕씨의 동학장수에 운봉 양재군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환희의 삶의 장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운봉 양재군은요, 환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밥을 주고 집신을 전해주죠.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김계주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네를 보고 그 사내를 한 번쯤 생각할 것세. 자, 이 양재곤은 김계주와 함께 동학 농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1장 대면에서는 영곡사에서 우관스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만 실제로 환희의 지난 삶을 그 스스로 대면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계주가 죽기 전에 환희에게 했던 여러 말들도 떠올리게 돼요. 김계주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돈 속에서만 말을 몰 수 있는 위인이야. 그러니 너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일부에서 구천이로 살았던 시절이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있었던 최참판 댁의 여러 사건들을 다 알게 되면서 마지막에 김계주를 향해서 환희 혼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님, 소자 지금에 이르러서 아버님 말씀하신 뜻이 깨달아집니다. 아픔이나 원한이나 그리움이나 인간사에서 그 모든 생각보다 더 깊고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허무가 아니옵니까? 아버님은 그 허무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환희가 자신의 구체적인 인연들과 엮여서 고군분투했던 시절 속엔 허무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역시 김계주와 같은 운명으로 2부 이후로는 끌려 들어갈 것을 예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장 돌아온 윤보에서 윤보는 비감하게 생각하면서 등장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상놈으로 태어나서 받은 거는 1000대밖에 없다마는 내가 그래도 이강산에 태어났으니 용천지랄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럭그럭 죽는 기 나한테는 걸맞을 기구만.
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보면 15장 의거에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907년에 해금 일사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이때 고종이 퇴위하게 됩니다. 그걸 빌미로 조선의 군대가 해산되는데요. 참령 박승환이 자결하게 돼요. 이 조선 군대 안에서 지금의 어떤 소령 지위에 해당되는 참령 박승환이 유언을 남기고 자살하는데, 그걸 계기로 삼아서 군인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일본과 교전을 벌이죠. 이게 남대문 전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윤보가 여기에 뛰어들었던 거죠. 하지만 당연히 일본군에게 진압되게 되죠. 그래서 윤보가 목숨만 부지해서 이 평사리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윤보 생각에는 고종도 폐위됐고, 그리고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조선군대까지 해산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마을 상황을 알아봅니다. 자, 용의를 통해서 알아보니 조준구가 서희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서방 댁 역시 쫓겨나게 됐죠. 윤보가 김훈장에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죠. 이 조준구를 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사태가 급변하는 피비린내 나는 것을. 자, 그래서 밤중에 조준구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대의명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그자는 조준구인데요. 시적 외남학신이라도 끌고 나올 만큼 외놈들 편에 빌붙어서 자기 영화만 생각는 역적이니께 이 차에 목을 쳐서 뽐배기로 삼자는 거요. 다른 하나는 누구 재물이든 간에 고방에 썩고 있는 거를 우리 의병이 써야겠다. 그러니까 윤보는 지금 의병 활동을 하자고 김훈장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돌아가시도 곡을 하는 법인데 나라가 죽은 거나 진배 없으니 자기를 하는 것도 충절이겠지만은, 그래서 앞에서 박경희 선생님이 이미 비판했던 그 양반들과 선비들이 이런 난리가 났을 때 싸우지 않고 자기의 청년 결백을 위해서 자결하는 문화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죽기로 작정하고 싸워보는 게 지금의 도리인 것 같다. 그래서 김훈장은 이 조준구를 덮칠 때 직접 가담하진 않지만 이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같이 떠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삼수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조준구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삼수는 전략을 세웁니다. 윤보에게 가서 자신이 조준구 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윤보는 삼수의 이런 말에 일단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삼수는 자정에 조준구의 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윤보와 그 일행들, 마을 일행들이 고방으로 가서 그 쌀들을 실어내죠. 그리고 길상이와 다른 사람들은 조준구를 찾으려고 애쓰게 되죠. 하지만 조준구를 찾을 수 없게 되죠. 조준구가 토지문서를 사당 마루장에 뜯고 그 밑에 감춘 것을 삼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준구는 우연히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횃불이 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홍씨를 끌고 사당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운이 좋아요. 자, 16장 악은 악을 기피한다에서는 다음날 조준구에 의해서 삼수가 총살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삼수를 가장 먼저 제거하는데요. 자, 그때 이 삼수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삼수. 그가 아무리 악독하다 한들 악의 생리를 몰랐다면 어리석었다 할 밖에 없다. 악은 악을 기피하는 법이다. 악의 생리를 알기 때문이다. 조준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장에 보면 가냘픈 희망이 그네를 띈다. 이민혜는 월선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민혜가 월선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붕 밑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는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했다면 홍의아베가 와서 좋아하겠냐? 라고 협박을 하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월선이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홍의를 옆에 두고 보았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월선이 또 다정한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민혜를 품고 그리고 월선이를 가까이서 보면서 간절하게 용의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장 고국산천을 벌이는 사람들에서는 용의가 이제 월선이를 찾아오게 되고 전에 월선이에게 들었던 간도로 모두가 가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줍니다. 자, 의병 활동 중에 윤보는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그 용의와 길상의 주도로 서희를 이끌고 이 간도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 중에 진행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중심인물 서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봄풀과 겨울나무에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서희가 앞으로 있을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요소들을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타고난 천성입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동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아주 치가 떨리게 싫어하죠. 그래서 군림하고 이끌어 나가는 어떤 천성과 기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길상이나 봉순이에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 이런 처지를 생각하면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곤욕감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이면 복종이지 친근감을 갖는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보호하는 기분을 가진다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기질과 천성이 바탕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아주 영민하다는 거죠. 본시 조숙했지만 그간 겪었던 불행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던 많은 죽음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나이보다 늙었고 미친 듯이 노할 적에도 마음바닥에는 사태를 가늠하는 냉정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영민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료하고 지루한 나날 서책에 묻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은 그를 위해 다행한 일이었으며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또 지혜를 기르는 데 살찐 토양이 되어 주었다. 굉장히 방대한 독서를 했다고 하죠.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서희는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켜나갑니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선비들이 죽어나간다고 할 때 죽으면 뭘 해? 죽는다고 나라가 안 망하나? 충신이라는 말이나 듣자고 하는 수작이지. 굉장히 치밀한 아주 현실적인 인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6장 악은 악을 기피한다 해서 서희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떠난 다음에 조준과 홍씨는 자기 세상이 됐잖아요. 여기서 서희의 대단한 면모가 보여지는데 서희가 이렇게 완강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홍씨가 말하는 자기 내외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서희가 처음부터 이 일을 꾸려나간 건 아닙니다. 윤보와 용의와 길상이와 그 이외의 여러 사람들이 꾸린 일들을 보고를 받았던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일말의 책임이 있고 자기 역시 선택을 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기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활하기로는 서희가 몇 수 위다. 전신으로 살인을 인정하면서 증거를 잡히지 않으려는 침묵이다. 기질 자체가 앞으로 2부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게 만드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이곳을 떠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간도에 정착하게 되는 그 여러 자본들, 물질적 기반들이 궁금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진실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자, 서희가 이런 침묵으로 있는 과정에서도 농발 대신 장롱을 베어놓은 막대기 2개를 멀거니 바라보고 이유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윤씨분이 했던 말을 떠올리죠. 농발 대신 저기 막대기를 베었느니라. 후일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만일을 위해 마련해 주는 게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것을 쓰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것은 오직 신령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금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간도로 다 이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희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남은 사람들 두마나비와 봉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마나비는요,
며칠 뒤 들려온 한조의 소식에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윤보와 영팔이와 유용이가 이 마을에 없는 것을 절감하면서 친구도 이웃도 없이 혼자 남은 외로움이 사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만아비를 찾아오는 봉기의 마음도 그래요. 봉기 역시 풀이 죽어서 두만아비를 찾아오는데 외로워서도 그랬었지만 같은 나고자의 비애 같은 것, 공범자로서의 상념, 그런 마음이 그들을 전보다 친밀하게 했는지 모른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기를 보존할 때 이런 목숨과 물질적 기반을 생각하지만 그것들보다 공동체 비전에 자신을 다 던져야 될 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존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에서 주는 인정이 또 크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서 자기 보존을 내던질 때 한 단계 자기를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공동체 비전에 같이 동참하는 이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험을 통해서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머뭇거렸던 두만아비와 봉기를 볼 때 우리가 자기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이제 1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는 길상이가 봉순이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1부까지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2부의 5권부터 다시 새롭게 저하고 내용을 새로운 공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